파월이 약간 축구로 따지면 공격수 같은 포지션일까요? 그동안 계속해서 뭔가 실점을 하다가, 실점도 아니죠. 볼을 차야 되는데 차지 않다가 한 번 딱 잘하니까 이제 땡큐 파월, 산타 파월,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게 파월 의장인데 어쨌든 밤사이에 그리고 우리 시장 오늘장의 흐름은 파월 의장의 조금은 완화된 발언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슈는 12월에 내내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박재영 스페셜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의 표현 어땠습니까? 축구에 따지면 이제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는데 수비수는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정말 많은 질타를 받게 되고 공격수는 계속 실수를 하다가도 한 번 딱 넣으면 그래, 너가 최고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되게 억울해요, 사실 수비수 입장에서는. 그 축구를 잘 몰라서. 아, 그래요? 추갈몰이세요? 아니, 우리 또 앵커님이 잘 몰라서 하신. 실제로 안 뛰어보셨죠? 저 축구 집안입니다. 아, 그러세요? 오빠가 국대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러세요? 오빠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공격수가 네. 중요한지 수비수가 중요한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 지금 오빠가 수비수였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미드필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이 실제로는 뭐 미드필드도 중요하지만 지금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아, 그래요? 김민재 선수 팬이군요. 팬이 됐어요, 예. 이번. 저 추갈못인데. 알겠습니다. 내일 밤에도 예정되어 있는 포르투갈전에 이제 김민수 선수의 또 선전을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파월은 이게 우리가 땡큐 파월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제목을 이렇게 지어놓으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 당황했는데 거예요? 예. 지난번과는 잭슨홀과는 완전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잭슨홀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FOMC 때도 11월 FOMC 때 나쁜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레깅 이야기를 하면서 속도 조절 이거 분명히 하는 건데 속도 조절에 포커스 안 맞추고 최종 금리 상단에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11월에는. 11월 FOMC는. 그리고 그렇죠. 주가가 떨어졌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도 조절 한다잖아. 그걸 믿어야지. 최종 상단은 점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건 확인하고 가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네. 내용 보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거 찾으신 거 있으세요? 달라진 거는 네. 원래 12월에 대해서 약간 우리 속도 조절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속도 조절 파월이요?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파월은 속도 조절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네, 금리 상단은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네네. 얘기를 했죠. 아, 그래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 5% 이야기가 나오고 7% 이야기가 나온 네. 거였어요. 터미널 레이시.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파월한테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파월한테 또 혼날 수가 있습니다.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속 내용을 파월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기자회견을 했는지를 좀 우리가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문맥을 파악할 때 행간. 여기 왜 마침표를 찍었지? 쉼표를 찍었지? 이거를 잘 알아야 해석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몇 가지 좀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먼저 보면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빠르면 12월 달 FOMC에서 50bp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증시가 확 튀어 올랐거든요. 어제 미국 증시 보면 전반기에 파월 연설 전에는 그냥 횡보였어요. 그런데 파월 연설 끝나자마자 45도 각도로 그냥 수직으로 튀어 올랐거든요.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속도 조절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12월 FOMC에서 속도 조절 하겠다, 레깅 효과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브레이너드 총재도 나와서 속도 조절 이야기하고 다 많은 연준 인사들이 속도 조절했는데 이게 파월의 입에서 딱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12월 50bp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종 금리 상단은 9월 점도표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했거든요. 그쵸. 이것도 FOMC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예요. 최종 금리 상단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팍 튀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블라드 총재가 나와가지고 좀 제약적인 수준은 5에서 7% 이야기하니까 최종 금리가 7%까지 갈 수 있어라는 우려까지 있었고 이거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전에는 최종 금리 상단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가가 빠지고 지금은 12월 50bp 속도 조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가가 오르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느낀 파월 의장의 이제 이전에 FOMC 후에 그 발언과
이번에 연설의 발언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때는 마치 냉혈한처럼 지표가 아무리 잘 나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파월의 모습,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그래서 터미널 레이스에 대한 부담감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건데 이번에는 보니까 파월이 그래도 약간 좀 착해졌고 네. 약간 뭐 발언의 수위도 긴축에 대해서 좀 자꾸 얘기하고 지금 계속해서 연준이 원하는 대로 시장, 그러니까 경기가 좀 꺾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 디펜던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파월의 마음이 지금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파월이 경기 침체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상반기까지 그리고 9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 연착륙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 발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제 5%대 이제 최종 금리 결정을 할 때 과잉 긴축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긴축을 전에는 그래도 좀 과하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훨씬 더 경제에 유용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과잉 긴축을 하고 싶지 않다. 무언가 본 거예요. 긴축이 좀 과했을 때 경기가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과잉 긴축이 침체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중을 내비친 겁니다. 이거 보더라도 지금은 인플레보다는 경기를 좀 더 챙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고 인플레에 대한 걱정은 지금 안 하고 있는 모습인 게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에 대한 걱정이 좀 완화됐다 이랬거든요. 상품 가격, 그러니까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상품 가격, 서비스 가격, 주택 가격 이 세 가지인데 상품 가격은 이미 떨어졌다. 그리고 서비스 가격은 일단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소비 시즌이고 이런 거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트렌드를 파악하기 어렵고 주택 서비스는 내년까지 오를 수 있지만 신규 렌트비 하락을 언급하면서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에 시차를 두고 빠르게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요 지금 주거비 하락을 전망한 이유가요. 요 표를 한번 좀 보시면요. 표가 나오다 사라졌네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2021년 중반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이 되게 되면 역기저 현상이 발생하고 지금 어제도 전미주택연합회에서 주택가격지표 발표했는데 4.4% 하락했거든요. 지금 집값이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7%대거든요. 상승률이 7%대라는 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쵸. 이게 떨어지게 되면 CPI는 내년에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연준 파월 의장 입으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연준은 지금 물가에 대한 걱정은 많이 내려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가가 아닌 경기를 걱정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월이 이제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 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표를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오늘 밤에 나옵니다. 구인구직 졸트 보고서가 나오는데 올해 3월에 최저치가 이제 구인구직 그 일자리 수 분의 실업자 이게 2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가 직업 2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꺾이고는 있었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내가 일자리 2개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어디를 갈까요? 좋은데 돈 많이 주는데. 돈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ADP 민간 고용이 12만이 늘었어요. 예상치가 20만이었는데 네. 전달에 26만이었고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DP 민간 고용이 뭐 비농업 고용과 아주 상관관계가 높은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민간에서 이제 보고 있는 신규 일자리는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연준이 다 체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실업률이 3.5에서 3.7 소폭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갈까? 그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거든요. 실업률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경기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임금 상승률은 낮아지게 되고 경기에 대한 부담은 높아지게 되고 연준은 금리를 강하게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뭐 사실 파월 의장이 낮은 실업률에 금리를 좀 올리더라도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 지금은 연착륙할 확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고통이라는 단어 얘기 안 해가지고 저는 또 거기에 또 의미 부여를 좀 했잖아요. 어떤 단어요? 그러니까 고통. 아, 네, 고통. 지난번에는 뭐 기업이나 우리 개인들이 고통을 좀 감내야 된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단어 얘기를 안 해가지고. 네, 약간 겁주려고 그땐 그랬었던 거고 지금 실제로 겁나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함부로 못 쓰는 거죠. 실제 이제 그분도 겁이 나는. 네, 경기 침체가 정말 올 수도 있겠구나. 연착륙의 확률이 좀 낮아지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보다는 경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기자회견이었다. 그러면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또 차장님처럼 이 월가에서 이제 밤사이 여러 가지 또 분석들 막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내일 또 오늘 상승했던 분을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우리가 보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우리 증시만 보더라도 상승폭이 좀 네, 약간 많이 줄었죠. 미진하긴 하죠. 11월 수출 데이터가 마이너스 14가 나왔습니다. 네. 예상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수치고 중국 지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뭐 사실 어제 미국이 환호했다라고는 하지만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어제 미국의 베이지북 발표됐는데 베이지북에서도 경기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시카고 ISM PMI도 네. 37.6이 나왔나요? 굉장히 안 좋은 안 수치가 좋았죠. 나왔고 신규 고용도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파월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속도 조절을 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뜨거울 때는 비중을 줄일 때고 이렇게 해서 속도 조절 안 하고 금리 올린대 그러면 주가도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비중을 늘릴 때고 지금 뭔가 공격적으로 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은 비중을 줄이고 계신가 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오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굉장히 기분 좋게 땡큐 파월, 드디어 파월이 산타랠리 가지고 오는 것인가 라고 했는데 박지원 차장님께서 정신 차려라. 중심을 그게 아니다라고 잡아줘야죠. 중심을 네. 딱 잡아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2월에는 그럼 50비 쪽으로는 무게가 쏠리는 거지만 내년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건이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해야겠네요. 그렇긴 한데 뭐 큰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만 없으면 저는 어느 정도 반영한 주가 수준이다. 이미 여기서 더 떨어질 것도 없어요, 사실. 별명이 있으시던데요? 뭐요? 선반영, 미스터 선반영. 선반영입니다. 네. 시장은 다 선반영했기 때문에 시장은 네. 누구보다 똑똑하고 잘 알기 때문에 선반영했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뭐 12월 달은 크게 나쁠 게 없는 그런 상황. FOMC도 대충 다 알잖아요. 50bp 올릴 거고, 네. 50bp 올릴 거고, 그거 외에 점도표는 한 2칸 정도 위로 올라갈 거다. 4.6인데 네. 뭐 5.1이라든지 뭐 그 정도, 보든지. 그 정도로 올라갈 거다. 이거는 힌트를 다 준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내일 나오는 고용 지표가 아주 좋게 나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나쁘게 나와줘야 이제 시장은 좀 좋아질 거고 좋게 나오지 않는 한 시장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얽힌 실타래가 꼬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이에요. 봉쇄. 그게 뭐가 긍정적이에요? 봉쇄가 해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봉쇄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해제. 근데 봉쇄- 다시 또 봉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방향을 한 번에 확 틀 수 없어요. 아, 중국이라는 큰 배가 음. 방향키를 한 번에 확 꺾어버리면 배가 쓰러집니다. 기존은 봉쇄 해제고 네. 지금 중간중간에 이러한 좀 작은 봉쇄는 있는 상황인 거다. 기조를 바꾼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FOMC 이번에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도 기조를 바꾼다는 게 계속 강하게 올리다가 네. 올리는 걸 멈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여기에서 시장이 반응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중국이 방역 완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중국 관련된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계업종 반등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다가 이제 그 속도를 조절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피벗도 나오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채권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오늘 환율도 막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굉장히 고통받았었던 성장주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타이밍이다. 뭐 기존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금리가 뭐 기준금리 올리면서 시중금리 같이 올라갔을 네. 텐데 이제 속도 조절을 하면 금리도 내려올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건 성장주. 그쵸. 그러면 이제 국면이 바뀐다,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많이 떨어졌었던 성장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내년에 금리의 수준이 사실 이제 계속 월가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내년에 인하는 처음에는 이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그래도 하반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것도 더 미뤄져서 2024년쯤에야 인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차장님은 그럼 그 인하의 속도에 대해서는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시중금리랑 기준금리랑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조금 더 빨리 거니까. 움직일 네, 것이다. 기준금리가 이제 곧 내려갈 것이다라고 한다면 시중금리는 더 먼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뭐 지금보다 높은 수준은 아닐 거다라고 본다면 성장주도 지금보다 주가가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주로 대표적으로 오늘 오르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실 근데 성장주 그리고 기준금리 이 두 가지 맥락으로만 보기보다는 그 기업 각각의 가치로 봤을 때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주가가 낮아서 그런 걸 것 같고요. 주가가 낮아서요? 네. 실적도 좀 애매하잖아요. 작년 상반기에 카카오를 나쁜 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국민주였는데 네.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1년 반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1년 뒤에 환경이 좀 약간 뒤바뀌어 있으면 네.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올 초에 정말 최대 역적이었어요. 맞아요. 주식시장의 가장 최대 역적이었는데 지금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일단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네이버 지금 뭐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이고 한데 또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금리 부분의 환경의 변화 그에 따라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뷰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실적이 아주 나빠지지 않는 한 멀티플이 올라오는 효과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네이버 카카오가 실적이 아주 나빠졌다라기보다는 멀티플이 낮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네.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내년에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멀티플을 좀 높게 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또 뭐 랠리를 펼칠 수도 있는 거죠. 중국 네이버랑 카카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쉽지 않죠. 예. 그리고 뭐 대체할 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대체한다는 것 자체가 뭐 그 역시 독점일 거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기업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야후 그렇게 쓰다가 네. 네이버로 넘어오고 다음으로 넘어오고 네이버로 넘어왔던 것처럼 네이버로 뭔가 간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것도 독점이 될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중국 봉쇄 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조금 우상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더 물러날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지표가 엉망이거든요. 네. 이제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지만 중국은 이제 디플레이션에 고통받을 수도 있는 소비자 물가도 안 올라가고 네. 소비도 안 좋고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고 제조 PMI는 50 밑으로 계속 3, 4개월씩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렇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코로나 방역 풀라고 지금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가뜩이나 이제 소비가 어려워서 이걸 좀 풀어줄까 말까 하고 있는데 더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봉쇄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완벽하게 방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풀어줄 수도 있는 뭐 그런 힌트들은 얼마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11월 초에 이제 입국자 그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였어요. 그것도 뭐 기존에 생각하던 완벽한 방역 이건 위배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지난주에는 지진율을 25bp 내렸습니다. 네. 지진율 25bp 내렸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번에 기준금리 하락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기준금리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려주지 않을까 그랬는데 기준금리는 안 내렸어요. 약간 이제 중국 정책이 요새 그런 것 같아요. 찔끔찔끔 하는 거. 왜냐하면 2011년도에 굉장한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살려줬어요.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근데 그거에 대한 그 부작용이 한 10년 나타났거든요. 철강업체 한 10년간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뭐 2011년과 같은 굉장히 강한 그 부양책은 쓰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 조금씩 찔끔찔끔 아마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 낮추지 않을까. 방역도 좀 해제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건설, 기계, 뭐 기기 장비, 인프라 이런 관련된 업종들을 좀 올려줄 거고 소비가 여기서 더 안 좋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들 반응이 굉장히 지금 좋은데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파월 의장에 의해 이런 발언에 의해 반짝 상승했던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보면은 중국 쪽
측면에서 보면 살만한 종목들도 보이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좀 약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겠네요. 일단 뭐 가지고 계신 것들이 다 다르니까 뭐라고 딱 잘라서 뭘 사야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올라가는 건 좀 줄이고 밑에 바닥에 있는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은 조금 느리고 그리고 지금 지수가 2,500 오늘 살짝 넘었다가 밀렸는데 그쵸. 2,500 위로 올라가서 한 2,600 언저리 2,550 언저리 이렇게 가면 비중을 좀 줄이고 2,400대 내려오면 비중을 좀 느리고 이제 뭐 그런 전략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아예 그냥 지수 가지고 지수 사놓고 아예 신경을 안 쓰신다거나.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 우상향 보고 계신 거예요? 지수는 연말 여기 랠리?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위치인 것 같아서요. 내년 내후년을 네.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수 수준은 뭐 비싸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에게는 또 올해 약 3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박재웅 스페셜. 시장에 대한 뷰가 일단은 우상향으로 열려 있으신 것 같은데 관련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웅 스페셜의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재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